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철수하는 프랑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드디어 식민주의가 끝나는구나라는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정말 확대하는구나 이런 이제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댓글을 쭉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러시아는 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참 러시아라는 나라를 보기가 참, 그러니까 한 단어 우리가 딱 어떻게 이거야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은 바그너 용병을 비롯한 많은 세력들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러시아에 대한 친러적인 어떤 성향,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돼 있는 뭐 정치인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서 분명히 봤을 때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건 맞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다급한 과제는 이제 중동에서의 영향력 축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중동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는 정말 자신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 등등 어떠한 입장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중동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그다음에 왕국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과거의 냉전 시절, 소련 시절에는 상당히 거리를 두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위협적인 그러한 세력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이집트라든지 이제 민족 해방, 뭔가 이제 제3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세력들은 소련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또 자국의 국방력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도모했던 그러한 이제 역사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90년대 중동과 러시아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가 원체 이제 다급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동에서의 러시아라는 것은 시리아에서 그 해군 기지 하나 겨우 유지하는 그 이상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동과 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푸틴 대통령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취임 이후부터 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 그리고 중동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이 되게 현명하게 중동에서의 판을 넓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동에서 소련 시절부터 내려오던 우호적인 국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란, 뭐 그다음에 시리아 이런 국가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 좀 사이가 안 좋은 나라를 통해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한 축으로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푸틴 대통령은 성공을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0년대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서 거주하던 많은 이제 유태인들이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연방에서 이스라엘로 간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러시아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이때 넘어왔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으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국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접착제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관계도 푸틴 대통령이 좋게 잘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제 왕국들, 걸프 지역의 왕국들하고도 러시아는 뭐 그닥지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관계를 잘 형성을 해왔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이런 걸 통해서 석유 생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국가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뭐 원하면 하시고 뭐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런 입장들을 보이게 만들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중동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뭔가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정권이 4년 뭐 몇 년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서방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중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훨씬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하고 믿음직한 그런 국가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푸틴 대통령의 노력은 2022년도에 나름대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유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침략 규탄,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중동 국가 상당수가 이제 기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지지 의사를 이제 표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놀랬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때 반대 표를 던졌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절대 찬성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황당한 이제 그러한 상황을 겪을 정도로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그동안에 줄기차게 확대를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2년, 그렇죠. 22년까지만 봐도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서 지역 내 안보의 후원자,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리고 뭔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담보할 수 있는 보증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노련하게 중동 지역과의 관계 개선을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푸틴 대통령이 2000년대에 이제 취임을 했죠. 그러니까 20년인데 20년 동안을 잘 살펴보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힘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잘 거쳐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나의 단독 힘으로는 뭔가 중동에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와의 적극적인 협력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 한 발을 거칠 수 있는 룸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9.11 이후에 9.11 이후에 이제 미국이 정말 눈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막 이 아프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막 온갖 정말 난리가 난 상황에서 당시 러시아는 자기의 영향권이라고 다들 간주하고 있던 중앙아시아의 뭐 공군기지 이런 것들도 개방을 하고 여러 가지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후원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미국 입장에선 판단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중동 국가들과 다시 뭔가를 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변화됐습니다만 2010년대 들어왔을 때도 2010년에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핵 개발과 관련돼서 대규모 제재를 결의했을 때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계속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찬성을 하지 않더라도 러시아는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대한 제재,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주도하는 제재에 대해서 거부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 JCPOA라고 하는 이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P5+1으로 참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보증인 같은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IS 같은 이제 테러 집단에 대해서도 직접 뭐 파병을 한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서방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과 관련돼서 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그냥 맞선다는 게 아니고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하면서 되게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 국가들의 어떤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하나씩 충족시키면서 중동 지역 전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지난 20년 동안 잘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생겼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르게 생각해 보면 2000년대는 되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다가 201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중동이라는 것은 이제 아랍의 봄 문제를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랍의 봄 이 시절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서방 국가와는 다른 판단,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의 봄이 시작됐을 때 미국을 비롯한 이제 유럽에서는 드디어 아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뜻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장밋빛 꿈을 이제 많이 꿨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푸틴 대통령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임기 때문에 잠시 물러나 있을 때 이 푸틴의 뜻을 따라서 대통령이 되던 메드베네프 이런 사람들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죠. 즉 독재 정권이 좋은 건 아니다. 근데 독재 정권이 중동 지역에 있는 독재 정권이 붕괴가 되면 내전이 촉발되고 이 내전이 촉발되면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게 되는 이런 무대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할 텐데 너 이거 괜찮어?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당시에 그 메드베네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촉발하고 이런 시위에 대해서 좋다고 부추기고 하는 서방의 국가들, 서방의 행태들은
어떻게 보면 중동을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올바른 쪽으로 돌려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십자군 활동들을 지금 21세기 하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2011년 12월에 러시아에서도 큰 일이 벌어지죠.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선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선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 수만 명씩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푸틴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이제 핵심 권력층은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이 많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야, 이거는 중동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서방이 지금 러시아에서 똑같이 획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중동 노선이 한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조용히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했다면 이 시기를 전후하면서부터는 이제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서방의 속셈을 이제 명확히 파악을 하고 너희들이 우리한테까지 그런 똑같은 패턴을 적용하면 우리는 너희와 이제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제 언사 그리고 미국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해하고 있던 이제 걸프 지역의 왕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시절부터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2013년에 이제 이집트에서도 이 아랍의 봄으로 들어섰던 무슬림 형제단 이제 정권이 이제 쿠데타로 이제 무너지는데 러시아는 바로 이 시시죠. 시시 대통령 정권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군벌을 지원해주면서 어쨌든 이 지역 내 평화와 질서가 우선이다. 라는 입장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2015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을 했을 때 공군력을 포함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서 상황을 제어하는 데 성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리아라는 지역을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수의 병력, 소수의 항공기를 투입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그런 무력을 투사를 한 거죠. 그래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서 단호한 결단력을 가진 세력으로 인정이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어떻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세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카쇼기 사우디에서도 이 살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을 때도 공개적으로 빈살만을 지원하면서 어떻든 우호적인 모습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2010년대는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서방과 거리를 두면서 중동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대변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세력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지역 안정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 안정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역할론을 이스라엘 정치, 이스라엘 정복 이런 쪽에다가 퍼뜨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설정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재밌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으르렁거리는데 하마스는 민족 해방 세력이라는 그 명분으로 인해서 인정을 해주고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과도 또 이런저런 관계, 그 다음에 현상 질서 유지와 관련돼 있는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또 관계 개선을 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두 세력과 동시에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게 2010년대의 러시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역량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쪽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 지역이랑 잘 지내고 남은 지역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좋겠어라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양쪽 모두 다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결국 그러한 이제 노력들은 이제 러시아 뭐 다양한 무기들이 중동 국가에 팔려 나가는 것으로 보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한 20년 동안 공을 들였던 것은 2023년부터 2022년부터 이제 뭔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가 되면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러시아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우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했던 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2023년 10월 달 하마스가 이제 이러한 러시아의 모든 이제 구상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단초가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개별적인 과정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2023년 10월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필두로 한 자기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굴고 있던 뭐 헤즈볼라라든지 모든 세력에 대해서 반격과 이제 처단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세력들은 결국 다 보면 러시아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친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매우 망설였을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되나?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나? 말로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투닥거릴 때 러시아가 중재를 한번 해볼까라고 시도를 하고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러시아가 되게 엉거주춤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중동의 이런 이스라엘로 인한 여러 가지 분쟁, 연속되는 분쟁,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등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로 이제 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원래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 아니야?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믿을 수 있어? 그다음에 그래, 그렇다고 전투기를 보내거나 니들이 뭐 탱크를 보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면 어쩌자는 이야기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에 뭘 할 수 없는, 못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안 하는 상황이냐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궁금증,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러시아는 날씨가 좋을 때만 친구야. 날씨가 굳어지면 안 보여.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방관자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형성이 되게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러시아의 중동 정책에 이제 큰 타격을 이제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 개입을 해서 살려놨고,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러시아는 무슨 일인지 할 거야라는 게 서방, 중동, 관찰자 모두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그냥 보고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했어? 무너질 때. 그냥 아사드 망명 받아준 것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 다음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군사기지 쓰면 안 될까라고 오히려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대해서 보면은, 야, 러시아 믿을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있었던 이란 이스라엘 전쟁 사이에서도 그 러시아는 뭐 했지? 이란은 샤헤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무기를 사겠다라고 계약도 하고 했는데, 정작 그런 이란이 미국한테 두들겨 맞을 때 러시아는 뭐 했냐? 말로만? 이빨로만?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랑 왜 잘 지내야 돼? 라고 이제 이란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란과 러시아는 원래 관계가 그렇게 속 좋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19세기 때부터 그 그레이트 게임 당시에 페르시아였죠, 이란은. 그때 이제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페르시아를 상당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뭐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이란 북부 지역을 실제로 점령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이란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던 이제 그러한 세력인데 좀 잘 지내보려고 했더니 결국 해주는 게 없어. 위기 때 우산도 안 씌워주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SNS를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어요. 그러니까 북한과에 대해서는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우산을 씌워주는 활동을 했는데,
이란에 대해서는 무슨 전략적 동반 관계자, 파트너십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우리한테 대해서는 방위와 관련되는 안보와 관련돼서는 딱 잘라서 선을 긋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러시아에 대해서 놀아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시하는 이런 사람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란이 만약에 러시아가 그동안에 공급해주기로 약속했던 그 대공 미사일 S-400 같은 시스템을 제대로 받았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란 상공을 휘젓고 다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 누군가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해서 책임론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동맹 아니었냐? 우리를 누가 우리를 러시아와 친해도록 만들었냐? 내부적으로 누가 친노파냐라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최고 종교 지도자인 이제 하미네이에 대한 이제 비판을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러시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의 급진적인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치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손을 떼주고 가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란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우리가 러시아가 우리 이란에 대해서 개입 안 할 테니까 너희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카드로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근본적인 의구심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제일 친노적인 성향이 있었던 시리아는 나라가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회의론이 나오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눈 돌아가서 지금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금 막 나서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럼 과연 뭐냐라는 입장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좀 멀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러시아의 이제 진짜 역량이 뭐냐 이걸 한번 평가해봐라 라는 것들을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좋은 관계 그동안의 석유 감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사우디는 이제 대규모 증산을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유 가격 하락을 또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와 러시아의 관계도 오펙 플러스의 관계도 이제 좀 애매모호해지는 이제 그러한 관계로 갔다라고 이제 본다면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동안에 중동에 오랜 여러 가지 이제 힘을 실어오고 영향력 확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는 이 중동 지역을 징검다리 삼아서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중동 없이 그냥 아프리카의 단독으로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하나.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회복할 때 러시아가 어떤 과정,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꽤나 흥미로운 일일 것 같다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확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취약해진 상태에서 아프리카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과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중동이라는 국가 그리고 러시아라는 국가 보면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가 친할 때는 친하고 거리를 둘 때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국가가 마냥 좋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꽤나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